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현대사를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교재로 간다라면 몇 페이지냐면, 자, 9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여기가 1공화국인데, 이승만 정부에서 여기 있는 그 뭡니까?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장기 집권을 또 한번 꿈꿨었던 건데, 결국은 자, 여기 있는 이 부정선거가 탄로 나면서 4.19 혁명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승만은 하야하게 됐고요. 이승만이 하야한 다음에 이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허정 과도 정부에서 자, 뭐 했습니까? 예, 헌법을 개헌했죠. 이게 바로 3차 개헌이고, 여기에 이제 의원 내각제라는 이제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거의 결과 자, 이제 총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총선거에서 결국 자,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의 자, 대표였었던 허정 장면이 이제 총리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내각 정부가 수립될 거냐면 장면 내각 정부가 수립될 건데, 자, 연도는 똑같이 1960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내각 정부가 수립되었다? 장면 내각 정부가 자, 수립이 되었다더라. 자, 이때 장면은 이제 자, 총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자,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있어요. 분명히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 의원 내각제, 즉 내각 책임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의원 내각제라는 자, 그러한 정부 형태인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일본이라든지 영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본과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러면 의원 내각제에서 자기는 총리들이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에는 자, 왕들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나요? 예, 그 왕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자, 그 왕실이 없어. 그러니까 왕실과 같은 어떤 상징적 자, 그러한 대통령으로 하나를 자, 선출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 윤보선이라는 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윤보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의한 국회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 그런 대통령입니다. 자, 실질적인 권력은요,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한테 다 주어져 있고, 윤보선은 자, 형식적인 대통령이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대통령까지 19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인데, 그 19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려면 나중에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만 19대가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요,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장면 내각 정부에서 자,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 경제개발 자,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요. 그럼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기서 수립이 됐으나 자, 실제 실행에 옮기진 못합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언제부터 이제 자, 실시가 될 거냐면 1962년부터, 즉 1961년도에요. 이 장면 내각 정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붕괴가 되는데, 1961년 5.16, 자, 5.16 군사정변으로, 자, 5월 16일에, 자, 5.16 군사정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박정희죠? 이 박정희의 이제, 5.16 쿠데타, 이걸 통해서, 자, 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그 군정이 실시되는 시점에 62년부터, 자, 뭐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계획은 여기서 수립이 됐었다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간다라면, 헌법을 개헌했는데요. 4차 개헌을 합니다. 자, 4차 개헌을 하는데, 이 4차 개헌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선거자, 이 부정선거자들을 자, 부정선거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4차 헌법 개헌은요, 일단은 1960년인데 여러분 1960년에 자, 몇 차 개헌이 있었습니까? 3차 개헌이 이미 한 번 있었죠. 이 3차 개헌이라는 거는 1960년이었었는데 당시에 허정 과도 정부에서의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3차 개헌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내각제? 네, 바로 의원 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3차 개헌이죠. 자, 그거의 결과 여기 있는 자, 무슨 내각 정부가? 장면 내각 정부가 이렇게 자, 출범이 된 거고요. 그 장면 내각 정부에서 다시 한번 헌법을 개헌하는데, 그렇다면 1960년에는 자, 헌법이 2번 개헌된 거예요. 같은 연도에. 그 60년도에 4차 개헌. 이 4차 개헌의 특징은 뭐냐면 3.15 부정선거자,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선거법에는 부정선거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한 거야. 아니, 선거에서 감히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자체에다가 자, 부정선거를 치른 자들을 뭐 처벌한다, 이런 내용의 규정이 없었던 거야. 그럼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아니죠. 그럼 나중에 그런 부정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친다면 그 행위는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법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에게 협력하면 즉 친일파, 반민족 행위, 그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한다. 그런 법이 있었다라면 그 당시에 친일파들을 자 어떻게 돼요? 그 법으로 처벌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 그 기간 동안에는 친일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재헌헌법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넣은 거예요. 자, 일본에게 협력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겁니다. 무슨 헌법에다가? 재헌헌법에다가. 그래서 그 재헌헌법의 기준을 두고 기반을 하여서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급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소급, 거꾸로 돌아가는 소급법인데 이 소급법이라는 거는 함부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소급법을 쉽게 만든다라면 그 이전 정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복수 이렇게 이제 이어질 거란 거죠. 그러니까 소급법은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법,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로 최상위법.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헌법의 근거를 두고 이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에다가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를 마련을 해놔야만 자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4차 헌법 개헌을 했고요. 그 결과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할 건데 반민주 행위자 그러니까 부정선거자들 얘들이 뭐냐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거잖아요. 자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이런 정도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4차 헌법 개헌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한 공민권이라는 건 뭐냐면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죠.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자 이러한 어떤 그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권리를 뭐 한 거라고요?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자들 중에 일부는 야 다음 선거에 나오지 마 이런 정도인 겁니다. 아니 그게 처벌이에요? 처벌은 어떻게 돼? 감옥에도 좀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장면 내각 정부에서 4차 개헌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나 이 처벌 자체가 매우 소극적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불만 세력이 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그 100여 명의 학생들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면서 4.19 혁명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을 끌어내리고 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죽은 학생들은 뭡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서서히 또 싹 트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조금 자 소극적이었었다는 자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네 번째 간다라면 이승만 정부에 비해서는 언론이 매우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 비해서는 자 상대적으로 언론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 무슨 운동이 활발해지냐면 통일운동이 매우 활발해지는데 이 통일운동에서 중립화 통일론. 누군가에게 우리가 간섭받지 않고 우리끼리 자 중립을 자 조건으로 자 통일을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또 남북의 학생들이 대화를 해보자 남북 협상.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구호가 나오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서 남북 협상의 어떤 학생들 대표들이 실제 약속을 잡아요. 5월 20일 요경에 만나서 우리 통일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하지만 정부는요. 당시에 이 장면 내각 정부는 통일운동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하자. 이거 봐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유엔 총회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해라.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기준을 두고 정부를 만들어라 라는 거를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인구 비례에서 1000만 대 2000만이었기 때문에 북쪽 애들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 결과의 값으로 자 뭐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남한만의 선거가 나중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라는 게.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미 분단이 됐고 6.25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까지 이미 치른 상태에서 감정이 더 악화되어서 골이 깊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 내각 정부가 주장하는 그 통일운동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내각 정부 자체는 통일운동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학생과 지식인들은 이 통일운동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었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남북협상의 날짜까지 5월 20일로 이렇게 잡혔는데 당시에요. 자, 군부 세력들이 어이구야 이런 어린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그 빨갱이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또 그들에게 놀아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라가 큰 위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구실을 잡아요. 그런 구실을 잡으면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럼 5.16 군사정변이 이제 발발이 됐는데 그러면 당시에 박정희가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 사회주의 세력들한테 놀아날 것이다. 뭐 이건 하나의 명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면 내각 정부가 무능하다. 또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이 좀 미흡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건데 사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장면 내각 정부에서 군이 숫자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좀 더 정예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불필요한 군사 조직은 떨궈내고 군을 좀 정예화시켜서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세력들과의 어떤 그 충돌에서 대결 구도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을 좀 더 정예화시키자. 자, 군비를 좀 축소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잘라내자. 이런 어떤 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의 군 조직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없앤다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동안에는요. 공산주의, 반공 외치면서 이승만 정부 때 군부 세력들이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공산주의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군부 세력들이 야, 이것 좀 더 해줘. 이것 좀 더 해줘. 계속 군부 세력들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장면 내각 정부가 딱 보니까 이 군부 세력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확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부 조직을 일부 구조조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군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밥그릇,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 그래 결국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기에 있는 이 박정희가 혁명 공약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 혁명 공약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혁명 공약 첫 번째 당시에 혁명 공약 뭐 하게 되냐면 반공을 국가 정책의 제1로 삼겠다. 자, 반공을 제1의 정책으로 삼겠다. 공산주의 세력들과 대화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공산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반공. 자, 이 반공을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혁명 공약에서 경제를 살리겠다. 자, 경제 재건을 약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민정이양을 약속해요. 민정이양. 이 민정이양이라는 게 뭐냐면 민간인에게 정부를 넘기겠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 최고회의라는 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군정이 실시되고 있어요. 군정. 그 군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민간인에게 정부를 넘기겠다. 즉 사태가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정치나 사회가 좀 안정을 회복한다라면 민간인에게 정보를 언제든지 넘겨주겠다라는 이런 이양을 약속을 하는데 그 민정이양의 약속을 계속 뭐합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자, 약속을 뭐하게 되었다? 연장한다. 언제 할 건데요? 기다려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약속을 연장을 하면서 군정이 시행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요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요게 시행돼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얘는 연도를 좀 외우십시오. 언제냐? 1962년도입니다. 62년도. 그래서 좀 아까 무슨 재건을 약속했고요. 경제 재건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62년부터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이 60년대 초반, 62년부터 본격화됐다는 거. 네 번째 간다라면은요. 자, 여기에 있는 뭐 화폐 개혁. 자, 이런 걸 단행해요. 그래서 당시에 화폐는 이제 환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었는데 이 환이라는 단위에서 이제 원이라는 단위로 다시금 또 바꿉니다. 화폐 개혁.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다라면 이제 농어체. 자, 이 농어체의 자, 부채를 탕감해 주는데 부채가 뭐죠, 여러분들? 빚이거든요. 그럼 농어민들의 자, 농어민의 부채를 자, 탕감해 줘요. 그러면 빚을 없던 걸로 해준 거예요. 그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는요, 신난 겁니다. 농어촌에서는 뭐죠? 아니, 박정희가 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의 빚을 다 없던 걸로 리셋 시켜줬네? 당신 짱인 듯?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산업화가 아직 시작이 안 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자, 1차 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광업이나 어업 이런 1차 산업 위주란 말이야. 대다수가. 자,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선심을 베푼 겁니다. 자, 당신들의 빚은 이제 없던 걸로 해줄게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박정희 짱인 듯 이러면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좀 있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자, 시골에 계신 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농어민들의 부채를 자, 보여줬다. 탕감해줬다. 자, 여섯 번째 간다라면 이 박정희 정부 때 아까요. 장면 내각 정부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자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은 매우 소극적이었었잖아요. 자, 그들에 대한 어떤 처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한 자, 처벌을 강화하게 되는데 자,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한 자, 처벌을 강행하게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당시 이승만 정부, 그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게 이승만 정부의 자유당이잖아요. 그 자유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자유당원들은 정치 깡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결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깡패들을 자, 전부 다 자, 속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깡패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정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정재를 자, 결국 나중에 자, 처형을 해요. 그래서 정치 자, 깡패들을 자, 뭐 하게 됐다고요? 대대적으로 자, 소탕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중들의 자, 어떤 거예요? 지지를 끌어내는 겁니다. 와우, 당신은 좀 더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일곱 번째 헌법을 개헌합니다. 그럼 헌법을 개헌하는데 아까 장면 내각 정부에서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이 몇 차 개헌이었었죠? 4차죠. 그럼 이건 몇 차 개헌이겠습니까? 그렇죠. 5차 개헌을 합니다. 그럼 이 5차 개헌이라는 게 자, 1962년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5차 개헌을 통해서 다시금 뭐 중심제로 돌아가냐면 대통령 자, 중심제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의 임기는요. 4년이고요. 자, 중임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 5차 개헌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앞으로의 헌법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 투표를 거쳐라. 다시 가면 헌법 개헌을 통해서 헌법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투표를? 국민 투표를. 요 앞에요. 여러분들 헌법이 이승만 정부 때 자, 두 번이 개헌이 됐고 그죠? 자, 그다음에 60년도에만 자, 3차, 4차 두 번이 또 개헌됐잖아요. 이렇게 헌법이 쉽게 개헌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 투표의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재적의원의 3분의 2, 국회의원 전체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적의원의 3분의 2만 찬성을 해주면 헌법 개헌이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자, 이런 여당이 있다라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얼마든지 헌법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승만 정부 때 1차, 2차 헌법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헌법 개헌의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통과가 있은 이후에 자, 국민투표를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만 헌법이 이제 개헌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자, 좀 더 까다롭게 해놨었던 요게 자, 몇 차 개헌 때? 5차 개헌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5차 개헌 이후의 개헌은요. 5차 개헌 이후의 개헌은 이게 뭐 독재 헌법이든 민주 헌법이든 5차 개헌 이후의 헌법 개헌에서는 전부 다 마지막에 무슨 투표라는 단계를 거친다? 국민 투표라는 단계를 거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라는 독재 헌법도 그조차도 자, 국민 투표는 어쨌든
거치게 된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박정희가요, 1963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분, 군정은 그러면, 군정은 언제까지? 61년에서 63년 대통령으로 올라오는 그 시점까지 이제 군정이 있었던 거고, 63년도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의 당선, 여기에 여러분들 경제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몇 년도부터요? 62년도부터. 그러면 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 개발을 위해서 독일의 광산 노동자, 자, 그리고 간호사, 이들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광산 노동자와 간호사, 이게 3D 업종이거든요. 여러분들 광산 노동자는 뭐 3D라는 걸 이해되실 거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왜 3D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간호사들이요,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2차 대전, 1차 대전, 뭐 이런 큰 전쟁에서 계속 패전국이었었고, 독일이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병원에는요 항상 부상자들이 이제 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피를 닦아야 되고 막 여기 있는 시신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업무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간호사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간호사라든지 광산 노동자를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파견이 되는 건데,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독일로부터 차관을 끌어들입니다. 차관. 그러니까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끌어들였고요. 또 이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 그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병원이나 독일에 있는 광산에서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월급을 자기 생활비를 좀 쓰고 나머지 일부를 또 국내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제 송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국내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화가 이제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광산 노동자와 간호사 등을 파견했다라는 거. 두 번째가 한다라면 여기에 있는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국군 장병들이 미군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탁을 해서 우리가 파견을 된 거고, 미국이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생명수당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국내로 그러한 돈들이 흡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한일 기본조약. 한일 기본조약은 다른 말로 한일 협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일 협정이 체결돼요. 그럼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의 국교가 다시 이제 수립이 됐고, 이 국교 수립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차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광산 노동자 간호사 파견, 이거는 말로 다 설명이 된 거고, 베트남 파병, 이 부분하고 한일협정,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볼게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베트남 파병 먼저 가볼까요? 누가 부탁을 한 거냐면 미국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탁을 받고 국군 장병이 처음에는요 비전투 부대가 파견돼요. 비전투 부대가 파견이 되었다. 부대가 파견이 되었다. 1964년. 그런데 65년도부터는 전투 부대가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65년. 그래서 일부 쌤들 책을 보면 어떤 쌤 책에는 64년에 되어 있고 어떤 쌤 책은 65년에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비전투부대, 이건 전투부대. 그럼 이 전투부대들이 파견이 됐을 때 당시에요. 우리나라의 국군의 간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한국광복군,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었던 한국광복군에서 실제 2차 대전에 영국을 도와서 인도와 미얀마 이쪽 전선에 참전했었던 그러한 한국광복군 출신의 군 간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나 이쪽이 베트남 쪽과 위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대기후죠. 그 열대기후 지역에서 한 번쯤 싸워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전투부대들이 잘 싸우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여기 있는 국무장관 브라우니가 브라운 각서라는 거를 발표해요. 이 브라운 각서는 1966년도인데 뭐냐면, 야, 한국구나, 너희들 잘 싸우는구나, 추가 파병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추가 파병을 요구했었던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추가 파병을 해준다면 전투에서의 어떤 그 생명수당을 미군과 똑같이 해주마. 미군과 똑같이 생명수당을 대우해주마. 이런 제시를 또 했고요. 또 너희들의 무기를 새로운 걸로 완전히 다 교체해줄게. 자, 그 다음에 전쟁 중에 필요한 전쟁 물자 있잖아요. 그 전쟁 물자들을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자,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할 건데 그 전후 복구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우선적 기회를 주마. 이런 달콤한 약속을 했던 게 바로 브라운각서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추가 파병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추가 파병을 통해서 뭐를 획득했다라는 외화를 획득했다라는 외화죠? 회화가 아니라 외화를 달러죠. 달러를 획득했다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아까 여기 있는 이 광산 노동자 간호사 파견,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국내에 외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계속 이제 생산이 자극이 되고 소비가 촉진되고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이 됐었던 겁니다. 종잣돈이 됐었던 거죠. 자, 네 번째 간다라면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한계점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국군 장병들이 어떻습니까? 희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남의 나라에 가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그런 장병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국군 장병의 희생.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고엽제 피해. 여러분 이 고엽제 피해라는 게요. 고엽제가 뭐냐면 고엽제가 제초제거든요. 이거 농약이에요, 농약. 이 농약인데 그럼 뭐 엽록소나 이런 것들 다 녹이기 위한 제초제인데 열대기후에서 이제 열대우림, 밀림, 정글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란 베트공들은 그 지리 환경에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 싸워요. 은폐도 잘하고. 근데 여기는 미군이나 한국군들은 어떻게 돼요? 이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열대 밀림에서 우리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기습적인 공격을 하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 밀림만 없다라면, 이 정글만 없다라면 우리가 이거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밀림 정글을 다 불태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엽제라는 제초제를 뿌려버린 겁니다. 그럼 엽록소가 녹아내리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이 고엽제를 뿌릴 때 국군 장병들이나 이들한테 이게 농약이야, 농약. 이거 피해라, 잠깐. 비행기에서 뿌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사전에 이제 고지를 해주고 이걸 뿌렸어야 되는데 그럼 고지 없이 그냥 막 뿌린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기가 오나? 여러분 열대기후에 여행을 가다 보면 오후 한 2시쯤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스콜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열대기후 지역은 한낮에 비가 30분 정도 내리는구나. 이게 스콜이구나. 이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비행기가 쭉 지나가는데 빗물이 막 떨어져요. 비가 또 오나 보다 이랬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고엽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에 무방비 상태로 이제 이게 노출이 됐었던 거고 그 당장은 이게 부작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국내에 돌아와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베트남 전에 파병되었었던 국군 장병들 그들이 신체적으로 이제 이런 뭡니까? 여기 있는 그 장애를 이제 앓기 시작합니다. 몸이 막 이렇게 꼬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고엽제 피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본다면 이제 라이따이안. 이 라이따이안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인 아버지를 둔 베트남 2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의 이제 국군 장병들이 전쟁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휴가라든지 외박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배박 나가서 베트남 여성들과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전쟁 딱 끝나자마자 아빠만 가버린 겁니다. 그럼 베트남이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군이 중간에 철수했거든요. 그럼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화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베트남의 지금 한국인 아버지를 둔 얘네들은 한국의 피를 받은 베이비잖아요. 근데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한국군이 누구랑 싸운 거예요? 베트공이라는 공산주의와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공산화가 됐을 때 이 라이따이안이라 불려지는 베트남 2세들, 한국인 아버지를 둔 베트남 2세들이 사회적인 그런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는요, 당시 이 국군 장병들이 민간인들도 막 학살을 해요. 민간인들 학살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감정이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과의 국교 수립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늦어요. 중국보다도 늦어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거는 1992년 8월 달인데 베트남과의 국교 수립은 1992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라이따이안이라든지 자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 베트남과 우리는 감정이 그닥 좋지 않았다. 그래서 90년대, 92년도에 와서 자 국교가 수립되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뭐 축구에서 박항서 감독,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안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축구의 자 국민적 영웅으로 막 떠오르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좋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자신들의 자 부모 형제들을 자 학살했었던 거기에 이제 한국군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간다라면 한일협정 올려볼게요. 네 번째 이 한일협정은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1965년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박정희 정부 때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누가 이제 중재를 했냐면 자 미국의 알선, 자 미국의 주선, 미국이요. 야 그만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 여기에 있는 한반도의 남쪽에 우리 남한과 일본이 이렇게 국교가 자 나름대로 정상화된다라면 이렇게 된다라면 자 미국 그래서 뭐요? 한미일 이러한 공동 방위 체제 저 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자 우리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손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미군은 일본에도 주둔했고 자 여기 있는 자 한국에도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미군은 양쪽에 다 주둔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자 국교가 다시 정상화되어서 한미일의 공동방위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결국 미국이 알선을 해요. 추측. 자 부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자 비밀 접촉을 해요. 비밀 접촉을 했는데 당시에 누가 갔냐면 김종필이 갔어요. 이 김종필이 갔는데 일본의 오히라 이 오히라 수상을 만나는데 김종필과 오히라 사이에 자 메모지가 있었는데 이 메모지가 자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독립 축하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독립을 축하한다. 자 독립을 축하한다. 독립 축하금. 식민 지배에 대해서 미안하다.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 축하금을 차관으로 끌어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식민 지배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냐 그런 이제 나름대로 구체적인 세부적 사항들을 협상하러 비밀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비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비굴했었던 겁니다. 뭐냐면 야 그동안 우리 식민 지배를 해서 너희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미안하다. 사과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과의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 다음에 식민 지배에서 우리한테 안긴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독립을 축하해. 자 이게 독립 축하금이에요. 독립 축하금. 너희들은 우리부터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자 이제 축하할 일이야라고 독립 축하금 그것도요. 유상으로 일부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도 있긴 해요. 무상도 있긴 한데 유상으로 가져온답니다. 유상이라는 게 뭐예요? 차관이거든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상에서 우리 민간 기업이 차관으로 끌어오는 게 있고 정부가 끌어오는 게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상으로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유상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걸 갚아야 돼요. 아니 식민 지배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대한 사과를 일단 전제 조건을 깔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이건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36년 동안 우리 걸 그렇게 착취해서 다 뺏어 먹었으면 그런데 이걸 유상으로? 아니 나중에 갚으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돼? 이 상황을 메모지가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요. 자, 어떤 부부가 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옆집 아저씨가 자 뭐 하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자 아빠를 폭행을 하고 자 엄마를 강간을 하고 자 36년간 이 집을 자 뭐 한 거라고요? 지배한 겁니다. 됐죠? 착취한 거라고요. 자 그때 저기에 있는 건너동에 사는 자 미국이라는 아저씨가 아저씨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나 계속 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얘네 집에 뭘 보냈어요?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깜놀하고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배가 이제 끊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고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얻어터졌기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자 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기 좀 빠지고 자 이제 부러진 데는 이제 다시 이제 상처가 이제 아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치료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 이 아저씨가 뭐라 한 거예요? 야 이제 둘이 그만 친하게 지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둘이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어느 날 얘가 자 이렇게 병문안을 왔다고 합시다. 병문안을 와서 뭐라고 한 거냐면 야 지난번에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36년간 내가 너를 좀 때렸는데 때려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축하해. 뭘 축하하는데? 넌 이제 나한테 안 맞아도 되잖아. 얼마나 기쁜 일이야? 나한테 독립을 한 거에 대한 축하. 그리고 내가 축하금을 좀 줄 건데 갚아야 돼. 알았죠? 내가 병원비를 좀 내줄게. 병원비를 내줄 테니까 그 돈 나중에 꼭 갚아. 이딴 식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정상적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이 미친 거죠.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 이러한 이 메모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간다라면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을 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3 시위, 그러니까 6월 3일 날 6.3 시위가 벌어지는데 1964년입니다. 1964년도에 6.3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6.3 시위를 계엄령을 통해서 진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3 시위는 일본과의 이러한 굴욕적인 협정은 절대 체결해서 안 된다. 이런 반대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엄령을 통해서 자 뭐 하게 됐고요? 자 진압을 하게 됐고요. 요걸 진압하고 결국은 65년도에 자 한일 협정, 한일 기본조약이 자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자 여기에서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있는 청구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유상 무상에 자 뭐가 들어왔다고요? 차관이 들어왔다. 이랍시죠. 물론 무상으로도 일부 주었습니다. 근데 자 유상으로 갚아야 될 돈이죠. 차관이 들어왔다. 그럼 이걸 통해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또 자 뭐 되고 있다? 확보되고 있었네요. 됐나요? 그래서 한일협정, 자 베트남 파병, 그리고 독일의 광산 노동자와 간호사 파견 이를 통해서 나름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들이 확보가 됐고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들 60년대에는 경제가 자 빠르게 성장이 돼요. 그 경제 성장이 쭉쭉쭉쭉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거는 몇 년이죠? 5차 개헌에서 대통령 중심대로 돌아갔고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4년이었었죠. 그죠? 그럼 4년이니까 63년에서 4년을 더하면 그렇죠. 67년? 그럼 1967년에는 당선되나요? 네. 박정희가 아주 손쉽게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가 손쉽게 당선이 되는데 뭐 경제 개발이 눈에 보이잖아요. 막 공장의 굴뚝에서 막 연기가 올라가고 트럭이 오고 다니고 도로가 포장이 되고 막 이러면서 경제가 막 살아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박정희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이때는 자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7년도에서는 자 손쉽게 자 당선이 됩니다. 67년도.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음 선거에 자 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죠. 2번까지만 가능하다면서요. 근데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68년도에요. 196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121 사태, 두 번째 푸에블루호 사건, 세 번째 울친 삼척의 무장공비 사건. 여러분들 121 사태가 뭐냐면요. 68년도에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요. 68년도에 연이어서 또로록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121 사태는 뭐냐면 북한의 자 무장공비 30여 명이 결국은 38도선 아니죠.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넘어서 자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서울로까지 온 거예요. 서울로까지 와서 청와대로 가서 박정희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무장공비가 들어왔는데 청와대 인근까지 왔어요. 인근까지 왔는데 여기는 이제 그 경비병들의 검문검색에 이제 걸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자 이 무장공비들의 일부가 사살이 됐고 자 또 여기에 있는
경찰관도 또 일부가 또 희생이 되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생포가 됐는데 그 한 명 생포된 게 이제 김신조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김신조라는 이 사람이 생포가 됐는데 이제 취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왜 왔어? 몇 명이야? 몇 명이 왔다. 어디로 왔어? 이렇게 왔다. 그럼 왜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청와대를 기습을 해서 박정희를 뭐 하기 위해서? 목을 자르기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와 이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 1.2 사태 직후에 우리도 그래? 그럼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을 했어? 우리도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목을 딸 거야. 이러면서 이제 비밀 공작원을 육성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영화에서 나오는 실미도. 그 실미도가 이제 요 시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미도의 비밀 공작원들을 우리도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실행에 옮기진 못해요. 어쨌든 1.2 사태 김신조 일당 청와대를 기습하려던 사건. 그다음에 푸에블로 사건은 뭐냐면 이게 미국의 배예요. 미국의 첩보선인데 이 미국의 첩보선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게 이제 납포됐던. 그래서 북한에게 납치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 배가? 미국 배가.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니까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미국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아.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푸에블로 사건에서 미국의 첩보선을 결국은 납치했다. 그래서요. 이 한반도가 다시금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의 어떤 그 함대가 여기 있는 북한의 어떤 요 앞에 얼굴까지 이제 전진 배치가 되고 휴전선에서도 이제 무장을 다 갖춘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전쟁을 대비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치닫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1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이 무장공비들이 와서 또 민간인들을 또 학살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요, 요 세 가지의 사건이 68년도에 연이어서 나타나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여러분들 휴전선을 넘어서 왔다든지 아니 여기 무장공비 30여 명, 이 울진 삼척에는 100여 명 이런 애들이 막 한반도까지 남쪽까지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휴전선에서 그들을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무능한 거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역이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론에 계속 터뜨려요. 봐라!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다. 이 북한 빨갱이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뭐가? 반공의 이념이 투철한 그러한 대통령이 한 번 더 정권을 잡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슬며시 여론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반공의 여론을 확산시켜요. 반공의 여론. 그 반공의 여론을 확산시켜서 여기에 있는 6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 6차 개헌이 1969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6차 개헌을 통해서 6차 개헌을 통해서 뭐 하게 됐냐면 대통령을 한 번만 더 하겠다. 그러면 지금 2번 했으니까 토탈 3번인가요? 그래서 이 개헌을 우리가 무슨 개헌이라고 하냐면 삼선 개헌이라고 합니다. 삼선 개헌. 그래서 69년도에 삼선 개헌이 됐는데 아니 삼선 개헌에서 국회에서는 이거를 막지 못했단 말입니까? 예, 국회에서 못 막았어요. 못 막았는데 여러분 이 박정희의 정당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당은 자유당이잖아요. 근데 박정희의 정당은 민주공화당 줄여서 우리가 그냥 공화당이라고 하는데 이 공화당의 날치기 통과입니다. 공화당 의원들끼리 공화당의 날치기 통과가 가능했었다? 그건 무슨 말인데? 공화당의 날치기 통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만 3분의 2 이상이 넘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날치기 통과? 그러니까 이들이 날치기 통과할까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거를 하고 이들의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기습적으로 일요일 날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별관, 국회 별관에 자기들끼리 기습적으로 지들끼리만 연락을 해서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딱 집결한 다음에 우리 통과 하면서 땅땅땅 통과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날치기 통과시켰어요. 날치기 통과. 선생님 그럼 국민투표는요? 국민투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봐라!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언론 자체가 TV와 신문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와 신문을 정부가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론을 쉽게 선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국민들에게 뭐라고요? 봐라!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적으로 생각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와 같이 반공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의 날치기 통과 이후에 자 삼선 개헌이 이렇게 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다음 선거는 자 몇 년도에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71년도에 자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1971년도 이때 이제 선거가 이루어질 건데 이 부분은요 쌤이 자 다음 강의로 이어서 전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